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8일 화요일 구차시. 주제는 그림 속에 글이 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욕심껏 시를 하나 더 하려고 속도를 좀 빨리, 말을 빨리 하면서 할 테니까요.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연하장을 사려고 이제 우체국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샘플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마음에 드는 걸 몇 개를 골라서 사거든요. 그런데요, 연하장 샘플을 보니까 다 나가고 조금 비싼 연하장이 두 종류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몇 장을 사 오면서 내가 참 게을렀구나. 그 직원이 벌써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연하장이 11월 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게으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요즘 벌써 캐럴송을 여러 번 들어봤고요. 또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카드, 또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기다리는 설레는 기간이죠. 젊은 층들은 크리스마스와 연하 인사까지 모바일로 띠릭띠릭 모두 하죠. 저처럼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아날로그 시대에 맞게 아직도 연하장을 이렇게 띄우는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또 그리고 2021년 달력이 나왔죠. 그런데요, 은행 달력을 집에 두면 돈이 들어온다, 이런 설이 있어서 너도 나도 은행 달력 구하려고 요즘 애를 쓰시지요. 말하자면 집안에다가 1년 내내 병원 달력을 떡 걸어놓고 1년 내내 보는 것보다는 돈이 들어오는 게 더 낫다, 이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은행 달력을 모두 구하려고 하는데, 아쉬운 것은 옛날처럼 은행에서 아무 고객한테 달력을 탁탁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쉽죠.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금융권이나 기업들도 경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달력을 많이 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달력도 귀한 시대가 이제 오고 말았죠. 오늘은 수필 한 편과 최대한으로 빨리 말을 해서 시 한 편을 하겠는데요. 자, 수필 한 편을 먼저 더듬어 보겠습니다. 자, 수필을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낭독을 해드리면 슬렁슬렁 들으시다가 주무실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조금 꾀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단락씩 읽어드리고 설명도 같이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자, 저 외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정원정, 이분은 남자분인데요. 언젠가 교실에서 매수세라는 수필을 한 편 했는데요. 그분은 그 작품으로 신춘문예 당선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아주 자기 저서도 있고 글을 잘 쓰신 분이죠. 자, 그래서 아주 이 수필 한 편을 읽어 나가면 어떤 그 동양화 그림 한 폭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제가 계절에 맞게 작품을 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사실은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해야 되는데 다음 주가 종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앞당겨서 했습니다.
저 외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정원정. 아직 눈이 이슬비처럼 소리 소문도 없이 내리는지 먼 산골짜기는 희부연히 흐려 있다. 해는 막 서산에 기운 듯 옅은 회색 하늘 아래 굽이굽이 포개진 산마루는 회흑색의 산색으로 짙고 옅게 아득히 주름져 있다. 이미 하염없이 펑펑 내린 눈으로 어디고 하에서일까? 산자락 끝으로부터 겹겹이 이어져 내려온 다락논의 층층만 표가 날 뿐 어디가 어딘지 길조차 보이지 않는다. 자, 아주 어떤 풍경을 우리들에게 아주 정겹게 이제 그려주었습니다. 다락논, 거기가 시골에서 많이 사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천수답으로 작은 논이 층층이 있는 논들을 우리는 다락논이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단락을 넘어가서 큰 산에 둘러싸여 있는 산중의 집 한 채, 어떤 집 한 채를 지금 보여주는데요. 제가 제일 앞에 그림 한 폭을 제가 올려드렸죠. 사실은 이 수필에서 꼭 어울리는 그림은 아닙니다만은 가장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그림 퍼가지 못하게 다 막아놓은 거 아시지요? 그래서 아주 비슷한 그림을 올려놨는데, 자, 집 한 채 나왔습니다. 꿈길처럼 낯이 설다. 집이 낯설어요. 가슴까지 차오르는 정적을 안고 산을 마주한 채 납작 엎드려 있는 집이 엎드려 있답니다. 이런 은유법, 엎드린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사람이 엎드려야 맞거든요. 근데 집이 엎드려 있다. 이런 은유 표현을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눈은 깊은 겨울 이야기를 품고 있다. 집주인은 꽁꽁 언 날씨에 찾아올 리도 없겠다. 저녁이 오기 전에 아예 방문을 닫아버렸나 보다. 우리 시골에서 살 때 겨울이면 굉장히 일찍이 잠자리에 들지요. 그리고 어른들은 아야 석유 떨어진다. 얼른 불 끄고 일찍 자거라. 시골일수록 저녁에 잠자는 시간이 빠릅니다. 더해지는 11시, 12시, 1시 그렇지만요. 원체의 뒤와 옆으로, 집이 있는 본체, 원체의 뒤와 옆으로 달아낸 달개집이, 조금 마구간이나 이런 거 뭐 하려고 원체에서 달아낸 집이 있지요. 달개집이 몸체를 감싼 뒤라는 단단히 맨드리로 검측하게 그늘져 있다. 매끈하게 그늘져 있다. 꽤 짙은 세월을 말해주고 있는 집 둘레에선 스산한 바람 냄새만 먼 데까지 풍긴다. 그 풍경을 보니까 나한테까지, 이 작가한테까지 바람 냄새가 풍긴다. 몇 달 전에 우리들이요, 비냄새에 대한 시를 제가 메일에 올려드렸죠. 비에도 냄새가 있듯이 바람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자, 나에게까지 이렇게 바람 냄새가 풍긴다. 스산한 바람 냄새. 허허로운 집 주변에 까치 한 마리 얼씬도 않는 걸 보니 마당에 숫째 정원수 한 그루 심어지지 않아서일까? 까치 한 마리 없는 거 보니까, 아니 산속에 있는 집 한 채에 누가 정원수를 그렇게 가꾸겠습니까? 산에 보이는 모두가 지상에서 제일 큰 정원인데 굳이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죠. 자, 다만 집과는 빗떠선 자리에, 조금 벗어난 자리에 뒷간인지 굴뚝 같은 고즈넉한 구조물 하나 왜 따로 서 있다. 그 옆에 잎을 다 떨어뜨린 홀쭉한
나무 한 그루가 저 집의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듯하다. 집 가까이에 웬 비탈진 산자락은 저리도 가까이 소슬하게 버티고 있는 걸까? 아슬아슬한 묘기를 보는 듯하다. 그래도 산 언덕에 성깃한 소나무들이 땅을 꽉 붙잡고 저 집을 지켜주는지 모르겠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실체와 다르지 않게 소나무도 제 몫을 다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예, 헐쭉한 나무 한 그루가 자기 이 집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준다. 비탈진 산자락은 저리도 소슬하게 버티고 있을까? 묘기를 부리는 것 같다. 아니, 소나무들이 자기도 살려고 그냥 땅속으로 뿌리를 박고 자랄 뿐인데 소나무들이 땅을 꽉 붙잡고 저 집을 지켜준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지만 설득력이 있지요. 그리고 집을 지켜주기 위해서 땅을 꽉 붙잡고 있다. 그냥 뿌리를 뻗어가고 있나 보다. 그러면 뻔한 사실이죠. 너무나도 뻔한 사실이지만 이 문학적인 표현에서는 소나무들이 땅을 꽉 붙잡고 집을 지키고 있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실체와 다르지 않게 소나무도 거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제 몫을 다하고 있다. 지금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작가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구들방의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동치딸이다. 저는요, 방 따뜻하게 해놓고요, 이불 깔아놓고 그 이불 밑으로 들어가서 있는 것을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오래전에도 교실에서 말씀드렸죠. 아주 옛날 시골의 그런 방은 아닐지라도 조금 따뜻하게 해놓고 이불을 깔아놓고 그 속에 이렇게 발을 넣고 있으면 시골에 있는 것처럼 아주 편안해지죠. 저 집은 지금 아궁이에 군부를 지폈으리라. 아니, 작가가 봤습니까? 멀리 산 밑에 있는 집 한 채를 봤는데 보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말을 합니다. 군부를 지폈으리라. 휘휘한 저 집 뒷산에서는 밤으로 부엉이가 울고 고라니도 내려와 여기저기 킁킁 냄새 맡아보다 돌아갈 것이다. 이런 표현은요, 법정 스님의 산방 한담이나 이런 수필집을 보면 이런 산의 새들, 나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주 마음이 편안하죠. 그런 밤엔 저 집 주인은 촛불을 밝히고 밤새워 글을 읽을 것이다. 작가가 본인이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글을 읽을 것이다. 낮으로는 새들이 툇마루까지 날아들어 쉬었다 가겠지. 부질없는 상상을 문칫 하다 보니, 잠깐씩 하다 보니 회색 공기로 물든 산촌의 풍경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진다. 네. 여기에서 군불 다 아시죠? 시골에서 음식을 국을 끓이거나 밥을 짓는다거나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오직 난방을 위해서 물 한 바가지 붓고 그냥 나무를 지피는 것을 우리들은 군불 뗀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밥을 먹었고 배도 부른데 입이 심심해서 그냥 안 먹어도 되는 어떤 것을 간식으로 자꾸 먹는 걸 우리는 군것질, 이 군이 들어가죠. 그리고 아니, 쓸데없는 말을 옆에서 누가 자꾸 하면은 너 군소리 하지 말고 저거나 이쪽으로 가져와. 이제 군이라는 글자 하나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지요. 자, 그래서 군불, 아주 군불 생각만 해도 정겹습니다. 자, 그리고요, 작가가 이제 말을 합니다. 저 집은 다름 아닌
사진 속의 집이다. 아니 세상에 이 사단락을요 우리 독자들을 깜짝 속여가지고 어떤 풍경을 보고 쓴 것처럼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습니다. 우리 속아서 지금 따라왔지요. 그런데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저 집은 다름 아닌 사진 속의 집이다. 아니 사진 속의 집을 보고 이렇게 긴 글을 우리를 속이고 지금 끌어왔습니다. 자, 실제로 본 풍경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말을 합니다. 얼마 전 근하신년이라고 적힌 꽤 큰 사진작품을 작가에게서 선물 받았다. 예쁜 서체의 낙관이 선명한 계사년 연하장이다. 아까 제가 그래서 연하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진 속 설경에 나는 압도되었다. 고요만이 흐르는 산 밑 집 한 채는 눈길을 끌고도 남았다. 현실 세계에서는 가볼 수도 기거할 수도 없는 집. 망연히 눈요기를 할 뿐 어쩌지도 못한 집이기에 더 가슴 젖곤 한다. 사진에 시선이 갈 때마다 절절한 그리움이 꽉 가슴을 메운다. 이제는 근하신년 연하장 받은 것을, 그런데요 작가가 연하장 하나를 얼마나 뚫어지게 빠져서 감상을 하고 보고 또 봤으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네, 우리들이 사실 예쁜 연하장이나 카드 받으면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죠. 쓰레기통에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계속 모아놓게 됩니다. 그런데요 말하자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플롯을 잘 짜야 된다 그랬는데, 저 집은 다름 아닌 사진 속의 집이다. 얼마 전 근하신년이라고 적힌 이 근하신년이라고 적힌 이 말을 1단락으로 갖다 넣었다고 합시다. 1단락에 갖다가 얼마 전 근하신년이라고 적힌 꽤 큰 사진작품을 작가에게서 선물 받았다. 이것을 1단락에 놓고 뒤에다가 설명을 하면 독자들이 연하장 보고 그냥 감상하면서 상상해서 쓴 글이네. 뒤에는 뻔한 말이야. 호기심 유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를 4단락을 우리들을 속여서 끌고 오다가 이제 의문점을 풀어주고 본격적으로 연하장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플롯 짜기에서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은요. 작가는 이제 이 연하장을 보다가 마음이 편안하고 거기에 심취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어떤 할 말이 있어요. 자, 어느 땐 어슴풀에 내 유년의 아득한 고향을 떠오르게도 한다. 내 고향은 해마다 눈이 많이 내렸다. 자, 작가의 체험이 들어가죠. 산초는 아닌데도 그랬다. 눈이 살짝 자국눈만 내리다 마는 도시와는 비교가 안 되었다. 눈이 적게 오는 곳은 메마르고 외려 더 춥고 음산스러워 정이 안 간다. 희한하죠?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요, 눈이 많이 오는 날은 날이 아주 포근합니다. 바람도 없고요. 눈이 많이 쌓인 날은요, 눈이 이불이 되어서요 춥지 않답니다. 이 지구를 눈이 덮어서 춥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눈 이불이죠. 그래서요 어렸을 때 눈이 많이 내리고 따뜻한 날은 엄마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눈이 많이 내려서 오늘 아주 날이 따뜻하다. 동양치도 오늘은 빨래하겠다. 네,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린 날은 거지도 빨래하는 날. 이렇게 저는 엄마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고향에서 본 설경은 황홀경이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 어린 시절 고향의 눈, 아주 장독 위에 소복히 쌓인 그 눈. 네. 엄마는 그러면은 무명치마를 끌고 장독에 가서 그 눈을 손으로 석석석석 치우고 된장을 거기에서 떠다가 우리들한테 된장국을 끓여주셨던 그 장독 풍경, 엄청나게 내린 눈이 햇볕을 쬐며 조금씩 이제 물이 흐르면서 녹는 동안 은빛으로 막 빛나죠. 우리들이 시냇물이 흘러갈 때 윤슬을 보는 것처럼 반짝반짝반짝 눈도 빛나고 녹아내리는 물도 빛나고 눈부시죠. 이것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이 연화장을 보고 있노라니. 그 너머 산 밑의 마을은 무척이나 아늑해 보였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저 너머에 다른 마을을 보면 눈 속에 쌓인 그 집들이 아늑해 보이지요. 자, 기억 저편에서 어릇거리는 회향의 정서가 고향으로 향하는 정서, 연화장 하나에 이렇게 다 들어있지요. 그리움으로 다가와 그것이나마 지금껏 남아서 한 번씩 풍구질로 가슴속을 순화시켜준다. 그리움이란 세월의 상처를 순화시키는 한갓된 감성이지만 높고 큰 그리움으로 메마른 가슴을 촉촉이 적시며 바람찬 날에도 꿋꿋하게 살아낼 수 있었다. 내가 도해지로 객지로 돈 벌러 나와서 허덕이고 살아오면서도 가끔씩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고향 생각하면서 가슴을 풍구질하면 내가 순화되었다. 고향이 없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죠. 그러면서 세월의 상처를 순화시키면서 그런 순수한 감정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바람찬 날에도 이 늙은 이 나이까지 고향에는 지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지라도 나는 꿋꿋하게 살아올 수 있었다. 아무리 내 고향에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지겨웠던 고향이지만 살아올수록 새록새록 그리운 내 고향. 이 연화장 한 장이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사진 속의 저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이제 산과 풍경만 보았는데 이제 누가 살고 있는지 이제 궁금해 죽겠어요. 좀 더 방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죠. 행여 나이를 알 수 없는 노객은 아닐까? 어떤 노인이 혼자 살고 있을까? 잃어버린 젊은 날의 꿈을 조용히 회상하면서 글을 쓰는 분이 아닐까? 아까는 책을 읽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쓰는 분이 아닐까? 작가 본인이 이런 상상을 하죠. 작가가 화가였다면 혹시 그림을 그리는 분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상상을 했겠죠. 매우 어려웠던 세월은 이제 아름다운 풍경으로 그려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어려웠던 것을 이제 세월이 갔으니까 이제 마음 편안하게 쓸 수 있을 테니 놓쳐버린 흔적은 다 물빛처럼 곱게 아롱지른 법이니까 지겨웠던 지난 상처도 세월이 지나가면 그게 아름답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을 그리면서 글을 쓰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누가 있는지를 이렇게 써놨죠. 그도 아니라면, 글 쓰는 것이 아니라면 순수한 자기 열정 때문에 한때의 도시 생활을 결연히 접고 귀촌한 사람이 아닐까? 아주 지금 수많은 사람을 상상을 합니다. 자, 1번 귀촌했을까? 자연이 좋아서 외로움도 마다치 않고 자연인이
되었을까?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서 자연인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원래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산촌으로 귀착을 했을까? 이 단락에서만도 지금 3명을 거론을 하는 거죠. 이도저도 아니면 7, 80년대 노동자의 나라,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를 꿈꾸며 변혁을 도모하다가 감옥의 생활을 만났던 사람, 살아온 날들을 함부로 능멸할 수 없어 진실한 자신과의 약속을 달래며 저 산 아래 별서 같은 집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별서, 별땅 같은. 자, 우리 노동자를 살게 해달라고 앞장서서 주먹을 휘두르다가 교도소에 갔다 와서 이제 세월이 가서 늙으니까 아이고 노동운동이고 뭐고 나는 아무것도 싫다. 그래서 이 별서 같은 여기에 파묻혀서 세상 뉴스 보지 않고 세상 뉴스 듣지 않고 여기에서 살면서 산나물 뜯어다가 나 먹을 만큼 때 맞춰서 나물 무쳐서 먹고 산열매 따서 먹고 해 지면 방에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일찍이 잠이나 잘까 촛불을 훅 불면서 잠을 재촉하지 않았을까.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서 또 텃밭이나 작은 텃밭이나 하나 가꿔서 상추 심고 이런 것을 읽으면요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죠. 내가 돌아가고 싶은 귀거래사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죠. 그것도 아니라면 자 혹시나 백석 시인의 하늘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서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이런 시를 암송하는 사람은 아닐까? 시조를 읊으면서 백석시 참 백석시인 천재 시인이었는데 아깝다.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아깝다. 그러면서 백석시를 암송하면서 있는 사람은 아닐까? 저 집에 은근히 감춰진 수수께끼가 너무 궁금하다. 고향 같은 저 집. 연하장 속에 있는 저 집이 내 고향 같고 내 그리움을 달래주는 저 집에서 사위가 어둑해지면 주변이 산에는 밤이 해가 빨리 지지요. 왜냐하면 산 너머로 해가 떨어지면 산 그림자 때문에 빨리 산은 어두워지죠. 그래서 산은 빨리빨리 저녁 준비를 하고 일찍 저녁 먹고 일찍 잠을 잡니다. 사위가 어둑해지면 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는 주변이 어두워지니까 깜빡깜빡 여기서도 깜빡 저기서도 깜빡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뜬 것을 헤아려 보는 저 사진 속의 사람이 되고 싶다. 저런 곳에서 나도 살고 싶다. 우리들의 로망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갑자기 병이 날 수도 있으니까 농촌이나 산촌에 묻히면 언제 119가 와서 앵앵앵앵 와서 언제 병원으로 모시고 가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사항일 뿐 병원이 가까운 곳에서 나이 들어서는 살아야 된다. 우리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화장 하나를 얼마나 뚫어지게
살피고 감상을 했으면 이런 문학 작품으로 승화를 시켰을까? 그래서 글란의 사진 작가는 장석철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 이제 줬지요. 그래서 저 집에 이제 살고 싶다는 것을 이렇게 작가처럼 아주 세밀하게 내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연하장을 보니까 진짜 저기 가서 살고 싶다, 진짜 뒷닥에 좋네, 엄청나게 좋네, 아이고 가보고 싶어, 좋아 좋아, 이렇게 해버리면 글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공허한 글이 나오죠. 그런데 내 고향 이야기도 곁들여 가면서 이렇게 세 필로, 붓글씨에서 가장 작은 붓으로 쓰는 세 필이죠. 이렇게 세 필로 써놓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깜빡 속아서 이렇게 끌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에서 모든 독자들이 감동할 수 있게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서 확대해 버렸죠. 그래서 연하자 한 장을 보고도 이렇게 좋은 수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 말에서 모든 독자의 마음으로 확대시켜 버리는, 일반화시키는 이런 글을 보면서 우리들은 선생님, 저는 글감이 없어서 못 써요, 이렇게 엄살 부리시면 안 됩니다. 아까 연하장 달력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달력이 새로 걸리게 되면 1년 내내 한 장씩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필을 놓고 흉내를 내시는 겁니다. 2021년 1월달 달력이 저 그림이지, 그러면 나도 흉내를 한번 내볼까? 모든 예술은 흉내입니다. 흉내부터 시작이 됩니다. 도예가, 서예가, 화가, 작가, 처음에는 다 흉내 내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을 한번 참고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소설과 시, 수필이 암묵적으로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그런 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작가의 역량대로 이제 쓰시면 됩니다. 소설은 소설 분량대로, 수필은 수필 분량대로, 시는 시 분량대로 이제 써 나가시는데, 그것은 작가 본인이 정해주는 겁니다. 내가 정해서 쓰시면 된다. 그래서 요즘은 이것은 수필이야, 시야?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산문시야. 그래서 요즘은 문학의 장르가 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시대. 그래서 이런 글을 읽다 보면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아주 마음이 고요해지죠. 동양화 한 폭을 우리가 감상하는 것 같은 무라일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가 되죠. 또 여백을 주는 여유가 있어서 마음이 고요해진다. 도연명의 귀거래사 같은,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그래서 이 작품의 필력도 좋지만요, 첫째는 풀로 짜기가 잘 되어 있다. 연하장 이야기를 일단락에 넣어버렸으면 연하장 이야기네, 그리고 원고를 덮어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를 속이면서 끝까지 읽게 만들지요. 이런 글을 우리는 아주 동양적인 정서가 있어서 아주 편안한 수필 한 편. 그래서 이 겨울에 이런 글도 한번, 저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작품이지만 베껴쓰기를 한번 해보고 저도 이제 수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도 한번 짬이 나실 때 편안하게 한번 베껴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자, 시가 있습니다. 도화역과 도원역 사이. 시 제목이 묘하죠. 정용기 이분은요 공주 금성여고의 국어 선생님입니다. 아주 시를 잘 쓰시고요. 도화역과 도원역 사이는 이분의 이제 시집 표제로 이제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림은 이제 복숭아 꽃이죠. 지금 한자는 여기 안 넣습니다만은 도화역, 도원역이 이제 복숭아 도자 이제 그 한자로 이제 쓰니까요. 네, 그걸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서요. 자, 보겠습니다. 자, 환승역에서는 늘 허둥대고 낯선 역이 지나갈 때마다 마음은 한 칸씩 쫄아든다. 정착역 가까운 곳 도화역과 도원역 사이에 제물포역이 있고 경주이시 상가를 가려고 제물포역을 빠져나오면 내려본 적 없는 도화역이 자꾸 눈에 어린다. 무심코 지나온 낯선 도시의 무수한 불빛들, 내 안에서 만발하여 한 시절 흘러간 곳, 그곳이 도화역이었으려나? 꽁무니만 보인 채 멀어져간 전철이 내가 가 닿을 수 없는 먼 바다 어디쯤에서 힘겹게 끌고 온 불빛 풀어놓고 한바탕 꽃천지를 이루는 곳, 그곳이 도원역일라나? 문상객의 발길을 밝히는 조등이 잘 무르익은 복숭아 꽃이로다. 경주이시 영정에 언뜻 밑그림으로 깔려있는 지나간 봄 풍경이 마음을 쑤신다. 시가요 이렇게 한번 슥 읽고 나니까요 시가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고 나면 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뭐 도화역 도원역 뭔 사이 해놓고 뭐라고 하는데 그냥 잘 썼네. 그런데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좌우간. 그래서 우리들이 같이 작품을 보면 눈에 또 들어옵니다.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인천 살지 않습니까? 지하철 여기 칠판에 써놨습니다. 서울 쪽에서 갈 때 쭉 가다 보면 도화역이 나오고 제물포역이 나오고 도원역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도화역과 도원역은요 대한제국 만렵에는 복사골이라고 알려질 만큼 복숭아 밭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저기 아파트가 들어서서 복숭아 밭은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시인이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시를 쓰셨습니까?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문상을 갔다. 그런데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는데 그 상가가 제물포역에 있었다. 그래서 철커덕 1호선이 가지요. 환승역에서는 늘 허둥댄다. 우리들 그렇죠. 환승역에 돌아오면 우리들은 지나가 버렸나? 이번에 내릴까? 허둥댑니다. 낯선 역이 지나갈 때마다 마음은 한 칸씩 졸아든다. 낯선 역이 올 때마다 우리는 늘 생소합니다. 이제 우리 삶이 그렇죠. 우리 살아가는 게 늘 내일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늘 우리는 낯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정착역 가까운 곳 도화역과 이제 점점 정착역이 가까워지는 도화역과 도원역 사이에 제물포역이 있고 제물포역 이제 내려야지요. 경주이시 상가를 가려고 제물포역을 빠져나오면 내려본 적 없는 도화역이 자꾸 눈에 어린다. 도화역은 이미 지나 슥 와버렸는데
왜 제물포역에 내렸는데 지나간 도화역이 자꾸 눈에 어른거리는가? 이 말은 도화역은 우리들이 살아온 지나온 과거의 날이다. 과거에 살아온 시간이 도화역이었다. 그리고 내 현실 공간, 제물포역 내가 내린 곳은 지금 현실 공간입니다. 네. 지나온 곳은 우리는 늘 눈에 아른거리지요. 자, 내 안에서 만발하여 한 시절 흘러간 곳, 그곳이 도화역이었을까? 이 도화역 지나왔던 과거, 내려본 적 없는, 늘 낯설게 스쳐왔던 것 같은데 거기가 도화역이었을까? 복숭아꽃이 만발하게 피었던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지난 과거의 시간, 거기가 도화역이었을까? 화양연화의 시간, 화양연화,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순간. 그래서 아까 수필에도 나왔죠. 지난 시간은 다 그립고 찬란하다. 수필에서도 그랬죠. 여기서도 내려본 적 없는 살아온 지난 과거의 도화역이 자꾸 어른거린다. 그런데 지하철은 나를 내려놓고 달려가죠. 꽁무니만 보인 채 멀어져간 전철이 내가 가 닿을 수 없는 먼 바다 어디쯤에서 힘겹게 끌고 온 불빛 풀어놓고 한바탕 꽃천지를 이루는 곳, 그곳이 도원역일래나? 지하철이 철커덕철커덕 갔는데 쭉 어디쯤 가다가 불빛을 풀어놓고 꽃천지, 거기도 복숭아꽃이 만발한 그곳에 이르는 그곳이 도원역일까? 나는 아직 제물포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가서 내리는 그 도원역이 그렇게 복사꽃이 만발한 그 도원역일래나? 아직 내가 가보지 못한 거기는 무릉도원일까? 돌아오지 않는 미래의 시간. 무릉도원은 별천지죠. 우리들이 꿈꾸는 이상향, 가보고 싶은 세상, 무릉도원. 도원역은 그곳이 아닐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시간의 공간, 무릉도원이 아닐까? 문상객의 발길을 밟히는 조등이 잘 무르익은 복숭아꽃이로다. 조등이 하나 떠 걸려 있는데 잘 익은 복숭아꽃이로다. 아니, 무릉도 제물포에서는 지금 복숭아 도자가 없어요. 근데 왜 복숭아꽃으로 이 사람은 조등이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경주 이시 영정에 언뜻 밑그림으로 깔려있는 지나간 봄 풍경이 마음을 쑤신다. 경주 이시 이 망자가 지나온, 이분도 과거에는 젊은 시절이 있었겠죠. 찬란했던 도화역에 살았던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이 조등 하나를 보니까 이 망자도 과거에는 그렇게 화려했던 날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복숭아꽃으로 찬란한 밑그림으로 그 풍경이 깔려 있으니까 내 마음을, 엊그제 복숭아꽃으로 찬란했던 사람이 세월이 가니까 오늘은 저렇게 조등으로 걸려 있구나. 내 마음을 쑤신다. 이런 감각적인 단어 좋지요? 이런 감각적인 단어, 추상어를 쓰시지 말고요. 감각적인 단어를 동원하면 문학 작품이 훨씬 맛있지요.
그래서 이 새 지하철 구간을 동원을 해서 과거에 찬란했던 우리들의 삶, 현실 세계 우리들이 지금 고달프게 사는 이 재물포역,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꿈꾸고 있는 무릉도원, 이 도원역, 역과 역 사이 묘사를 이렇게 특별하게 했죠. 이 시간적인 공간을 이제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일생을 지하철 새 구간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인 듯이 가상인 듯이 우리는 여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냥 지하철만 타고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의미 부여를 하면 아주 맛깔스런 시가 된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지하철 서울에서는 한 구간을 2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인천이나 이런 데 외곽 지역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길게 걸리죠. 그런데 이 세 구간을 가지고 이렇게 시인은 이제 좋은 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재물포역의 복숭아꽃, 이거 없는데 왜 했을까? 이게 한 가지 의문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망자가 하필이면 왜 이 시일까요? 자,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운 한자가 이자입니다. 이자가요, 오얏 이자입니다. 오얏 이자인데 왜 망자가 김씨도 아니고 오얏 이자일까? 오얏은요, 우리가 먹는 자두의 순 우리말이 오얏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 재물포는 복숭아꽃이 만발한 세상이 아니고 늘 힘들고 버겁고 긴장하고 별로 맛도 없는, 볼품없는 자두와 같은 세상이더라. 그래서 재물포역의 경주 이씨, 이분을 김씨도 아니고 박씨도 아니고 이씨로 표현을 했다. 이 시를 굉장히 꿰뚫어 보면 더 공부할 부분이 아주 많이 있지요.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근원적인 무릉도원은 인간의 선한 마음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시인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릉도원을 상상하게 하는 도원역, 현실의 공간, 재물포역, 우리가 살아온 지나간 시간, 도하역, 이렇게 새 지하철 구간을 가지고 우리 일생을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의미 부여를 함에 따라서 많은 우리들이 글감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가 이제 보이실 겁니다. 다시 한번 잘 읽어 보시고요. 다음 차 시가 이제 마지막 종강입니다. 다음 주까지 또 잘 지내시기를 빌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